혹시 여러분, 한국인만의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존스 홈킨스 대학교 행동심리학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 한국인들은 다른 어떤 국가의 사람들보다 비언어적 신호를 3배나 빠르게 해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눈치라고 불리는 능력, 그리고 우리의 시간 압축 능력이 이제는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 벤치마킹하는 핵심 역량이 되었다는 놀라운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존스 홈킨스 대학교의 행동심리학과 마이클 앤더슨 교수가 연구실 바닥에 흩어진 자료들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세계는 지금 한국인의 특별한 능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캠퍼스의 불빛이 연구실 창문을 통해 은은하게 들어왔죠. 앤더슨 교수의 눈빛은 흥분으로 반짝였습니다. 지난 3년간 전 세계 40여 개국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방대한 연구가 마침내 결실을 맺었습니다. 우리 연구팀은 한국인들이 다른 어떤 국가의 사람들보다 비언어적 신호를 해석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화적 차이가 아닌 인지적 특성으로 볼 수 있죠. 영국 BBC 국제부 특파원 엠마 윌슨은 노트북에 앤더슨 교수의 말을 빠르게 기록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보스턴의 저녁 풍경이 마치 이번 취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듯 했습니다. 연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전 세계 평균보다 3배나 빠르게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능력은 눈치라는 한국 고유의 문화적 개념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연구는 이것이 단순한 문화적 현상을 넘어 한국인들의 독특한 사회적 인지 능력임을 증명했어요. 엠마는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존스 홈킨스 대학교의 이번 연구는 한국인들이 가진 특별한 능력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첫 사례입니다. 이 발견은 인류학부터 경영학까지 다양한 분야에 혁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구 결과가 발표되자마자 전 세계 미디어는 이 소식을 앞다투어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부터 가디언까지 주요 언론사들은 일제히 한국인의 특별한 능력에 대한 기사를 쏟아냈죠. 소셜미디어에서는 해시태그 한국인이 비밀 해시태그가 트렌드를 장악했습니다. 엠마는 이 현상을 더 깊이 탐구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녀가 BBC 편집장에게 한국 취재를 제안하자 즉시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이틀 후 엠마는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12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엠마는 첫 순간부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자동 출입국 심사대를 통과하는 데 걸린 시간은 단 30초. 수화물을 찾고 공항 철도에 탑승하기까지 모든 과정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진행됐거든요. 이게 바로 존스 홈킨스 대학교 연구팀이 말한 한국식 효율성의 시작인 걸까요? 엠마는 공항 철도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열차는 서울 도심을 향해 빠르게 달렸고 그녀의 놀라운 한국 체험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한 엠마는 지하철로 갈아타며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복잡한 지하철 노선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마치 물고기 떼처럼 자연스럽게 흐르고 있었죠. 특히 에스컬레이터에서 한쪽으로 비켜서는 승객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서울 시민들은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행동을 예측하는 것 같아요. 이것이 존스 홈킨스 대학교 교수가 말한 사회적 직관일까요? 엠마는 호텔에 도착해 노트북을 펼치며 오늘의 경험을 기록했습니다. 창밖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서울의 야경이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아침 6시, 엠마는 일찍 일어나 호텔 창문을 통해 서울의 아침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해가 완전히 뜨지 않았는데도 도시는 이미 활기찬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죠. 출근길 사람들이 빠른 걸음으로 지하철역을 향해 움직이는 모습이 마치 계획된 안무처럼 질서정연해 보였습니다. 오늘은 서울의 속도를 직접 체험해봐야겠네요. 엠마는 간단한 아침 식사 후 강남의 한 스타트업 단지로 향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는 한국의 벤처기업가 김민준과 만남을 가질 예정이었어요. 지하철에서 내린 엠마는 지도 앱을 켰습니다. 아직 목적지까지 10분 정도 걸어야 했죠. 실례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낯선 여자가 영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엠마가 외국인임을 알아보고 자발적으로 도움을 제공한 것이었죠. 그녀는 엠마에게 더 빠른 지름길을 알려주었고
심지어 목적지까지 함께 걸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타인의 필요를 빠르게 알아차리나요? 엠마가 물었습니다. 아마도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주변 사람들의 표정이나 행동을 읽는 훈련을 자연스럽게 받거든요. 눈치라고 하죠. 스타트업 단지에 도착한 엠마는 김민준과의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세련된 디자인의 사무실 한쪽에서 직원들이 열정적으로 토론하고 있었어요. 우리 회사는 작년에 설립됐는데 벌써 3개의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스타트업들은 보통 하나의 제품을 완성하는데 1년 이상 걸리는데 우리는 각 제품당 평균 넉 달이면 충분했죠. 김민준의 설명에 엠마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의 사무실 벽에는 빠르게 실패하고 더 빠르게 성공하라라는 문구가 걸려 있었죠. 속도가 우리의 경쟁력입니다. 한국 시장은 너무 빠르게 변해서 느리게 움직이면 살아남을 수 없어요. 우리는 의사결정부터 실행까지 모든 과정을 압축하는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점심시간, 엠마는 김민준과 함께 근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그녀는 또 다른 문화 충격을 경험했어요. 주문부터 음식이 나오기까지 불과 5분도 걸리지 않았거든요. 한국에서는 기다림이 거의 없네요. 모든 것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엠마가 감탄했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참지 못해요. 빠른 서비스는 기본이고 고객들도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죠. 김민준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후에는 서울의 한 대형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엠마는 예약부터 진료, 약 처방까지 모든 과정이 1시간 내에 완료되는 모습을 목격했어요. 영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속도였습니다. 우리 병원은 하루 평균 5,000명의 환자를 처리합니다. 효율성이 생명이죠. 병원 관계자 박지영의 설명이었습니다. 저녁에는 한강공원을 방문했습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도시와 달리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여유롭게 휴식을 취하고 있었어요. 조깅하는 사람들, 자전거를 타는 가족들, 피크닉을 즐기는 연인들. 엠마는 한국인들의 다른 면모를 발견했습니다. 일할 때는 빠르게, 쉴 때는 확실히 쉬는 것 같네요. 엠마가 중얼거렸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엠마는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결제를 위해 신용카드를 꺼내자 점원은 삐소리와 함께 이미 모바일 결제가 완료됐다고 알려줬어요. 엠마가 휴대폰을 만진 적도 없는데 말이죠. 어떻게 된 거죠? 엠마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고객님의 휴대폰에 저장된 카드로 자동 결제됐습니다. 우리 매장에 처음 오셨을 때 앱이 자동으로 연동됐거든요. 엠마는 호텔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경험한 서울의 속도와 효율성은 그녀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몇 시간, 때로는 며칠이 걸릴 일들이 서울에서는 몇 분 만에 해결되었거든요. 아침 7시, 엠마는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오늘은 존스홈킨스 대학교 마이클 앤더슨 교수와 화상 인터뷰가 잡혀 있었죠. 교수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나자 엠마는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교수님, 서울에서의 이틀이 정말 놀라웠어요. 저는 이미 한국인들의 특별한 능력을 직접 경험했다고 생각합니다. 앤더슨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뒤로 연구실 벽면에 붙은 복잡한 뇌활동 스캔 이미지들이 보였어요. 한국인들의 눈치 문화는 단순한 사회적 관습이 아닙니다. 우리 연구팀은 한국인들이 타인의 의도와 감정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뇌의 특정 부위가 더 활발하게 활성화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죠. 앤더슨 교수는 화면을 통해 여러 뇌 스캔 이미지를 공유했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같은 사회적 상황에 노출됐을 때의 뇌활동 비교 자료였어요. 보시다시피 한국인들은 미국인이나 유럽인에 비해 전전두엽과 측두엽의 연결성이 평균 63% 더 강합니다. 이 부위는 감정인식과 사회적 신호 처리를 담당하는 영역이죠. 엠마는 자료들을 빠르게 필기하며 질문했습니다. 이런 차이가 선천적인 건가요? 아니면 후천적으로 발달된 능력인가요? 우리 가설은 후천적 요인과 선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겁니다. 한국의 역사와 문화적 배경이 이러한 능력을 촉진했고 세대를 거치며 신경학적 특성으로 발달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교수는 한국의 집단주의 문화와 빠른 산업화 과정을 언급했습니다. 제한된 자원과 좁은 국토에서 많은 인구가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타인의 의도를 빠르게 파악하는 능력이 필수적이었다는 설명이었죠.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한국인들의 시간 압축 능력입니다. 그들은 다른 문화권 사람들보다 같은 시간 내에 더 많은 정보를 처리하고 더 빠르게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바쁘게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 시간을 인지하고 활용하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엠마는 궁금했습니다. 어제 제가 본 한국의 스타트업이 믿을 수 없이 빠른 속도로 제품을 개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군요. 정확합니다. 우리 연구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평균적으로 같은 과제를 수행할 때 다른 국가 사람들보다 30% 더 빠르게 완료하면서도 정확도는 오히려 더 높았어요. 이것은 단순히 열심히 일한다는 개념을 넘어서는 인지적 특성입니다. 앤더슨 교수는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발견은 한국인들의 집단 지성 활용 능력입니다. 그들은 개인의 의사결정보다 집단의 합의를 중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개개인이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전체의 흐름에 자연스럽게 동조하는 능력이 뛰어나요. 이것이 한국 사회의 놀라운 적응력과 위기 대응 속도의 비결입니다. 인터뷰가 끝나갈 무렵 앤더슨 교수는 마지막 말을 덧붙였습니다. 우리 연구팀은 이러한 한국인의 특성이 미래 사회의 중요한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인공지능과 자동화가 발전할수록 인간만의 고유한 능력인 사회적 직관과 공감 능력의 가치는 더욱 높아질 테니까요. 오후 2시, 엠마는 서울대학교 인문학부의 박정훈 교수를 만났습니다. 교수의 연구실은 옛 문헌과 현대 심리학 서적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흥미로운 공간이었어요.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이 책장 위에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한국인의 눈치와 속도는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박 교수가 말했습니다. 조선시대만 해도 한국인들은 느림의 미학을 중시했어요. 선비정신이라 불리는 지적 가치관은 깊은 사색과 여유로운 성찰을 강조했죠. 엠마는 궁금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한국 사회가 이렇게 빠른 속도를 중시하게 된 건가요? 일제강점기와 한국 전쟁을 거치며 우리는 생존을 위해 변화해야 했어요. 하지만 결정적 전환점은 1960년대 이후의 급속한 산업화 과정이었습니다. 박 교수는 책상 위에 흑백 사진 한 장을 가리켰어요. 벼농사를 짓던 농부들이 단 몇 년 만에 공장 노동자로 변모한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은 서구 국가들이 200년에 걸쳐 이룬 산업화를 불과 30년 만에 압축적으로 달성했어요. 빨리빨리 문화는 이때 형성됐고 이것이 우리의 DNA에 각인됐다고 볼 수 있죠. 엠마는 필기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빨리빨리 문화가 스트레스나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나요? 박 교수의 표정이 잠시 진지해졌습니다. 물론 부작용도 있었죠. 하지만 흥미로운 것은 한국인들이 이러한 속도와 효율성을 내면화하면서도 그것을 스트레스가 아닌 일종의 리듬으로 받아들인다는 점입니다. 한국인들에게 빠름은 고통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생활 방식이 되었어요. 이어서 박 교수는 한국의 위기 대응 사례들을 설명했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금 모으기 운동에 참여해 국가 부채를 상환한 사례부터 2020년 코로나 대유행 초기에 신속하게 진단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국적인 방역 체계를 확립한 사례까지 한국인들은 위기 상황에서 놀라운 집단지성을 발휘합니다.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체의 안전을 우선시하면서도 각자가 맡은 역할을 신속하게 수행하죠. 이것은 단순한 집단주의가 아닌 고도로 발달된 사회적 조율 능력입니다. 저녁 5시, 엠마는 서울 강남의 삼성전자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는 존스 홈킨스 대학교 연구팀과 함께 한국인의 시간 압축 능력을 연구해온 신경과학자 김태우 박사를 만났어요. 우리 연구팀은 한국인들의 시간 인식 방식이 다른 문화권과 어떻게 다른지 밝혀내고 있습니다. 김 박사가 최신 연구 결과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같은 작업을 수행할 때의 뇌활동 비교 자료가 표시되어 있었어요. 한국인들은 시간 압박 상황에서 뇌의 전두엽과 두정엽 사이의 연결성이 현저히 강화됩니다.
이 영역들은 시간 인식과 작업 효율성을 담당하는 부위죠. 다시 말해, 한국인들은 시간이 부족할 때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뇌를 활용하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김 박사는 컴퓨터 화면을 클릭하여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그곳에는 시간 압축 사례 연구라는 제목 아래 여러 기업들의 사례가 정리되어 있었죠.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한국 IT 기업들이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글로벌 경쟁사들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한국의 공공행정 시스템이 디지털 전환을 완료하는 데 걸린 시간도 다른 선진국들보다 현저히 짧았고요.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1997년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한국 경제의 회복 속도였습니다. 아침 8시, 엠마는 강남 테헤란로에 위치한 구글 서울 오피스를 방문했습니다. 유리와 철골로 이루어진 현대적인 건물 안에는 글로벌 테크 기업의 활기찬 분위기가 가득했습니다. 로비에서 그녀를 맞이한 구글 한국지사 책임자 제니퍼 리는 환한 미소로 인사했어요. 우리 구글은 3년 전부터 한국식 속도 경영을 연구하는 특별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있어요. 제니퍼가 엠마를 회의실로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회의실 벽면에는 속도는 전략이다라는 문구가 크게 적혀 있었죠. 실리콘밸리와 서울의 스타트업을 비교 연구한 결과 한국 기업들은 의사결정부터 실행까지 평균 60% 더 빠르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프로토타입 개발과 시장 테스트 단계에서 그 차이가 두드러졌어요. 제니퍼는 태블릿을 통해 구글의 내부 연구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같은 규모와 인력을 가진 미국과 한국의 스타트업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을 단계별로 비교한 도표였어요. 우리는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구글의 제품 개발 방식을 개선했습니다. 한국식 워크숍이라 부르는 집중 개발 세션을 도입했고 의사결정 과정을 간소화했죠. 그 결과 신제품 출시 주기가 28% 단축됐어요. 엠마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테크 기업인 구글이 한국 기업들의 방식을 배우고 있다니 흥미롭네요. 이건 구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니퍼가 웃으며 덧붙였어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실리콘밸리의 주요 기업들도 한국 기업들의 속도 경영을 벤치마킹하고 있어요. 지금 일종의 코리안 스피드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오전 11시, 엠마는 이번에는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독일 자동차 기업 BMW의 아시아 본부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는 디자인 책임자 마르쿠스 슈미트와 만남을 가졌어요. 마르쿠스는 엠마에게 독일 자동차 산업의 변화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전통적으로 독일 자동차 업계는 완벽함을 추구했습니다. 모든 세부 사항이 완벽해야만 제품을 출시했죠. 하지만 이 방식은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시대에 맞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마르쿠스는 화면을 통해 BMW의 최신 전기차 디자인 프로세스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3년 전부터 한국의 현대자동차와 협력하며 애자일 자동차 개발 방식을 도입했어요. 완성된 제품보다 빠른 프로토타입과 지속적인 개선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이죠. 덕분에 전기차 개발 주기를 7년에서 4년으로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엠마는 메모하며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독일의 엄격한 품질 관리와 한국의 속도를 어떻게 조화시키나요? 마르쿠스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도 그 점을 걱정했어요. 하지만 한국식 개발 방식의 핵심은 속도를 위한 품질 저하가 아니라 품질을 유지하면서 불필요한 과정을 제거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죠. 한국 기업들은 완벽주의가 아닌 적정 완성도의 개념으로 접근합니다. 모든 것이 100% 완벽해야 한다는 집착에서 벗어나 95%의 완성도로 빠르게 시장에 진입한 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방식이죠. 오후 2시, 엠마는 서울 강남의 한 유럽 패션 브랜드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이 브랜드의 아시아 마케팅 책임자 소피 르블랑은 한국의 패스트 패션 시장이 글로벌 패션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했어요. 패션 업계는 전통적으로 계절에 맞춰 움직였습니다. 1년에 4번, 많아야 6번 새로운 컬렉션을 선보이는 방식이었죠. 하지만 한국의 패션 브랜드들은 이 개념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소피는 태블릿을 통해 서울 명동과 강남의 패션 매장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 브랜드들은 일주일마다 새로운 상품을 출시합니다. 소비자 반응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생산부터 유통까지 모든 과정을 압축했죠. 우리 같은 유럽 브랜드들도 이제는 이런 초고속 패션 모델을 도입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려워요. 엠마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빠른 속도가 환경 문제나 노동 조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나요? 소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 그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한국의 성공적인 패션 기업들은 속도와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식을 개발했어요. 초정밀 수요 예측으로 재고를 최소화하고 스마트 팩토리를 통해 자원 낭비를 줄이는 시기죠. 한국의 패션 산업은 빠르게 생산하되 스마트하게 생산한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침 7시 30분, 엠마는 서울 강남의 미래기술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인공지능, 로봇공학, 바이오 테크놀로지 등 첨단 기술의 융합을 연구하는 세계적인 싱크탱크였어요. 건물 외관은 마치 미래에서 온 듯한 곡선형 디자인으로 태양광을 흡수하는 특수 유리와 녹색 식물로 덮인 벽면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미래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연구소장 이민호 박사가 엠마를 맞이하며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우리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사회는 다른 선진국들보다 평균 5년에서 10년 앞서 있어요. 적어도 기술 수용과 사회 변화 속도 측면에서는 말이죠. 이 박사는 엠마를 연구소 내부로 안내했습니다. 그들이 걷는 복도의 벽면에는 수십 개의 디스플레이가 설치되어 있었고 각 화면에는 서울의 다양한 모습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대중교통 흐름, 에너지 사용량, 대기질 지수 등 도시의 모든 데이터가 시각화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개발한 스마트 시티 브레인의 일부입니다. 서울의 모든 인프라와 시스템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죠. 인공지능이 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도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자원을 배분해요. 엠마는 감탄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다니 놀랍네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아직 개념 단계에 머물러 있는데요. 이 박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인의 독특한 능력 중 하나는 새로운 기술과 시스템을 사회에 빠르게 통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에 대한 저항이 적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속도가 빠르죠. 이것이 바로 퍼스트 무버로서의 우리 강점이에요. 그들은 연구소의 중앙 컨트롤룸으로 이동했습니다. 원형 공간의 중앙에는 거대한 홀로그램 디스플레이가 있었고 여러 연구원들이 각자의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어요. 저희 연구소의 핵심 프로젝트 중 하나는 한국형 인지 모델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는 한국인의 독특한 인지, 패턴과 의사결정 방식을 인공지능에 접목하는 기술이죠. 이 박사는 홀로그램을 조작하여 복잡한 신경망 구조를 보여주었습니다. 존스홈킨스 대학교 앤더슨 교수팀의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저희는 한국인의 눈치와 시간 압축, 능력을 알고리즘으로 구현하고 있어요.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인공지능이 인간의 의도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엠마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한국인의 특별한 능력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보시나요? 이 박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기술보다는 인간과 기술의 조화에 있어요. 인공지능과 자동화가 발전할수록 역설적으로 인간만의 고유한 능력이 더욱 중요해질 겁니다. 특히 복잡한 사회적 맥락을 이해하고 비언어적 신호를 해석하며 다양한 데이터를 직관적으로 통합하는 능력은 기계가 쉽게 모방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한국인들이 가진 눈치와 시간 압축 능력은 바로 이런 고유한 인간 능력의 정수라고 할 수 있어요. 미래 사회에서는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더욱 가치 있는 존재가 될 겁니다. 아침 9시, 엠마는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국제 컨퍼런스 센터를 찾았습니다. 이곳에서는 글로벌 이노베이션 서밋이 열리고 있었어요. 세계 각국에서 온 기업인, 정부 관계자, 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미래 혁신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엠마가 입장하자 넓은 컨퍼런스홀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죠. 메인 무대에서는 실리콘밸리의 전설적인 벤처 투자자 마크 앤드리슨이 연설 중이었습니다.
그의 발언 내용이 엠마의 관심을 사로잡았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실리콘밸리가 혁신의 중심지라고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혁신의 축이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특히 한국은 단순한 기술 추격자에서 진정한 선도자로 변모했습니다. 앤드리스는 스크린을 통해 여러 데이터를 보여주었습니다. 인구 대비 특허 출원 건수, 연구개발 투자 비율, 신기술 도입 속도 등 다양한 지표에서 한국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진정한 경쟁력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소셜웨어입니다. 즉, 사회 구성원들이 놀라운 속도로 협업하고 적응하는 능력이죠. 이것이 바로 세계가 한국에서 배워야 할 핵심입니다. 엠마는 빠르게 메모하며 청중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참가자들이 깊이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이 더 이상 모방의 대상이 아닌 학습의 대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연설이 끝난 후 엠마는 컨퍼런스 로비에서 구글의 인공지능 연구소장 제프리 딘을 만났습니다. 딘 박사는 커피를 마시며 엠마에게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구글은 2년 전부터 코리안 엠노치라는 내부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인의 인지 방식과 협업 패턴을 인공지능 개발에 적용하는 시도예요. 딘 박사는 목소리를 낮추며 계속했습니다. 우리가 개발한 가장 성공적인 인공지능 모델들은 모두 한국식 학습 방식을 도입한 이후 획기적인 성능 향상을 이루었어요. 특히 복잡한 상황에서 빠르게 패턴을 인식하고 최적의 대응을 찾는 능력이 크게 개선됐죠. 엠마가 궁금해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한국식 접근 방법을 도입했나요? 첫째, 눈치 알고리즘이라 부르는 방식입니다. 이는 적은 데이터로도 상황의 맥락을 빠르게 파악하는 능력을 향상시켰어요. 둘째, 압축 학습법으로 기존보다 훨씬 짧은 시간 내에 학습 목표에 도달하는 방법이죠. 셋째, 집단 최적화 전략으로 개별. 에이전트들이 전체 시스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역할을 조정하는 능력을 개발했습니다. 아침 10시, 엠마는 서울 영등포구의 미래연구센터에서 세계적인 미래학자 토마스 프레이와 인터뷰했습니다. 모던한 디자인의 이 건물은 마치 우주선처럼 생겼고 내부는 첨단 기술로 가득했어요. 제가 처음 한국을 방문한 것은 1998년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한국은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25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세계 미래 트렌드의 진원지가 되었죠. 이것은 역사상 유례없는 변화입니다. 프레이는 태블릿을 통해 다양한 데이터와 그래프를 보여주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기술 혁신 지수, 사회 변화 속도, 위기 대응 능력 등을 비교한 자료였어요. 대부분의 지표에서 한국은 상위권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존스 홈킨스 대학교 연구팀이 발견한 한국인의 특별한 인지 능력은 단순한 과학적 호기심거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의 미래 진화 방향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라고 생각해요. 엠마가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프레이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우리는 지금 초연결 사회와 초지능화 시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빠른 정보 처리와 적응 능력, 그리고 사회적 직관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질 거예요. 한국인들이 가진 눈치와 시간 압축 능력은 바로 이런 미래 사회에 최적화된 역량이라고 볼 수 있죠. 그는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단순 기술보다 인간과 기술의 조화가 관건입니다. 인공지능이 발전할수록 역설적으로 진정한 인간다움의 가치는 더욱 높아질 거예요. 특히 복잡한 상황을 직관적으로 파악하고 다양한 맥락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며 사회적 신호를 빠르게 해석하는 능력은 기계가 쉽게 모방할 수 없는 인간만의 강점이죠. 프레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이런 미래 사회에 필요한 능력을 이미 진화시켜왔어요. 그들의 뇌와 문화는 미래를 위한 일종의 진화적 실험실이었던 셈이죠. 그렇기에 세계는 지금 한국을 통해 자신의 미래를 배우고 있는 겁니다. 엠마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한국인의 능력이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나요? 우선 글로벌 비즈니스 모델이 변화할 겁니다. 한국식 속도 경영은 이미 실리콘밸리부터 월스트리트까지 확산되고 있어요.
둘째, 교육 시스템의 혁명이 일어날 거예요. 기억하는 교육에서 적응하는 교육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테죠. 셋째, 도시 설계와 공공 서비스가 한국식 효율성을 중심으로 재구성될 겁니다. 오후 1시, 엠마는 서울 강남의 한 고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는 한국의 젊은 세대들이 자신들의 특별한 능력을 어떻게 인식하고 발전시키는지 알아보고 싶었어요. 이 학교의 학생회장 김다은은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들려주었습니다. 저희도 최근에야 우리가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예전엔 그냥 한국인은 빠르다는 정도로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이것이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능력이라는 걸 깨닫고 더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다은이는 학생들이 시작한 글로벌 눈치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는 한국인의 사회적 직관력을 세계 각국의 학생들과 공유하는 프로그램이었죠. 이미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학교들과 교류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저녁 6시, 엠마는 마지막 인터뷰를 위해 서울시청을 방문했습니다. 서울시장 박민주는 그녀를 시장실로 초대했어요. 창밖으로는 저녁 노을에 물든 서울의 풍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서울은 이제 단순한 아시아의 수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인류의 미래를 실험하고 구현하는 리빙랩이 되었어요. 박 시장이 자부심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서울이 추진 중인 미래도시 이니셔티브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는 도시의 모든 시스템을 초연결, 초지능화하는 프로젝트로 이미 뉴욕, 런던, 파리 등 세계 주요 도시들이 벤치마킹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녁 8시, 엠마는 한강변의 카페로 돌아왔습니다. 어둠이 내린 서울의 야경이 한강에 반사되어 마치 별이 내려앉은 듯한 풍경을 만들어냈어요. 그녀는 일주일간의 취재를 통해 발견한 한국의 모습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미래에 살고 있다. 엠마는 노트북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한국을 통해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그녀는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존스 홈킨스 대학교의 연구로 시작된 이 여정은 이제 세계를 변화시키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발견으로 마무리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인의 특별한 능력은 단순한 호기심거리가 아닌 인류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통찰이 되었습니다. 엠마는 BBC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나레이션을 구상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의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보여준 특별한 능력이 인류의 새로운 진화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요.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 세계에서 한국인의 눈치와 시간 압축 능력은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중요한 생존 전략이 될 것입니다. 그녀는 노트북을 닫고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주일은 그녀의 세계관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이제 그녀는 런던으로 돌아가 이 놀라운 발견을 세계와 공유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알아본 한국인의 특별한 능력은 어떠셨나요? 이렇게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온 눈치와 시간 압축 능력이 사실은 세계가 주목하는 미래 핵심 역량이었다니 놀랍지 않으신가요? 앞으로도 우리의 특별한 능력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해드릴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